자, 그러면 70페이지 1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이 녹음만 3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안 나가서, 마이크 안 들어가서 설정을 계속 변경하고 계속 다시 끼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번엔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1번. 이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어떻게 3단계로 변하고 있었죠? 처음에 현실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자아 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었죠. 1년에서 4년이 바로 그거였어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었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고, 그리고 육첩방에나 있고, 난 일본에 있네요. 그리고 시인이었고 시나 쓸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편안히 지금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학 노트는 아끼면서 절대로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본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 2, 3, 4연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자신의 현실 인식 부분인데요. 바로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회의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부분이 됐었네요. 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그걸로 절망하지 않고, 자, 5년에서 7년에서는 어땠지? 자신의 모습에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아 성찰로 들어가게 되죠.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동무들을 하나 둘 다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나는 뭐 때문에, 나는 왜 어째서 침전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다운돼 있는 것일까, 현실 속에 자아는 나왜 이렇게 쭈그릴까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일제강점기에 살기 힘들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일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해서 부끄러움에 대한 자기 성찰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8년에서 10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좌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더라. 자,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근데 1년은 뒤집었었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거를 뒤집어 엎었죠. 뒤에서. 왜 그랬다고 했죠? 뒤집어 엎었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바로 드디어 내 인식이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잖아. 1년에 나는 소극적이었지만 이제 이런 자아 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나는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저와 의지를 보여줄 거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여줬지? 어둠을 내몰기 위해서 등불을 밝혔죠.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내가 됐어요. 최후의 나는 바로 반성을 통해서 성숙한 내면적인 자아였어요. 그리고 그 내면적인 자아는 현실의 쭈그리 나에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래,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저항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는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 현실 인식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 자아 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었고, 그 다음에 희망을 발견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렇게 3단계로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와 태도가 변했다라고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이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어조는 어떠한지 말해보자. 시적 화의 어조. 자, 말투가 어떠할까요? 바로 독백적이죠.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찰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자, 성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살필성, 살필찰.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쭉 해보고 생각을 통해서 반성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이라고 해요. 윤동주 시인이 지금 그러고 있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면서 반성에 이르게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백적이고 성찰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 2-1번 볼까요? 작가와 작품 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이 작품에서 시적 화제의 신분이나 처지를 알 수 있는 식구를 찾아보자. 짠! 보시면 이렇게 되게 많죠? 여러분들은 결국에 뭘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어? 육첩방은 다다미 빵이었죠? 일본이었죠. 남의 나라에 있구나. 일본이란 나라에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일본이라는 곳에 있지만 시인이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또 보내주신 학비 봉투라는 걸 봤을 때, 집에서 뭔가 학비 봉투를 보냈구나. 그러니까 유학 중이구나, 이런 단서.
그리고 대학 노트 그리고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단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유학 중이긴 한데 특히나 대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바로 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시적 화자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렇죠. 일본이라는 곳 육첩방 그리고 유학하고 있는 학비 그런 대학생이자 그렇죠. 대학 노트나 늙은 교수의 강의 그리고 시인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을 통해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이 구조를 통해서 밑에 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2-2번.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이 작품의 창작 시기가 언젠데요? 바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공부를 할 때요. 시 자체로만 보고 원래는 해석을 해야 돼요. 시 자체, 그러니까 절대론적인 관점 아시죠? 시를 해석하는 관점 중에서 시 자체로만 보고 여러분들이 딱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아침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둠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 자체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지만 여기서 지금 창작 시기를 고려해라 라고 힌트를 줬잖아요. 일제강점기에 근거해서 시를 해석해라. 그러니까 시대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문학 단원이 바로 작가와의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작가가 살던 시대가 일제강점기니까 작가를 이해하려면 일제강점기란 시대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 시기를 고려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비록 일제강점기 현실이 힘들지만 앞으로 다가올 밝은 미래 광복을 확신하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중요한 거 얘기했었죠.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뭔데요? 바로 창작 시기를 고려해서요. 바로 저항 의지가 됐었죠. 이걸 통해서 어둠 안 좋은 건데 내모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그럼 모르겠어. 바로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시대처럼 반드시 오게 될 당연히 오게 될 뭐를 기다린다. 아침 시대 현실을 고려하니까 기다리는 게 뭐야? 바로 광복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창작 시기를 고려해서 등불이 뭔지 어둠이 뭔지 아침이 뭔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을 봅시다. 다음은 작가의 성격에 대한 글이다. 이 작품의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의 의미는 무엇인지 밑줄 친 부분과 관련지어 써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정병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써 놓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TMI이긴 하지만 한번 이제 보시면 이분이 이제 정병욱 지금 글을 썼던 분 그리고 이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윤동주 시인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전남 광양시의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을 찾아서 순간 우정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친했는데요. 이제 가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보시면 정병욱이라는 분이요 연희 전문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대예요. 여기를 거쳐서 이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부산대 어쨌든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27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었던 분인가 서울대 이제 국문학과 교수였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윤동주에 대해서 무슨 관련이 있길래 바로 연인 전문 학교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정병욱의 연희 전문대 선배였던 윤동주를 그러니까 연세대 지금의 연세대 거기 윤동주 시인이 원래 선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병욱 시인이 이제 후배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친하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고 시집도 간직하게 되고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분이 아주 절친한 관계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가의 맥락 속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동주영의 편모라는 글에서 외유내강, 외유내강은 다 써있죠.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 밖으로는 아주 유들유들하다는 거야. 하지만 안 냈죠. 속으로는 강하다, 아주 곱고 굳세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 외유내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생겼잖아요. 하지만은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 그냥 굳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에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는 대인관계에서 뭐가 나는 일이 없었고 따라서 적이 없었다. 누구도 그를 지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되게 인간관계가 좋았네 윤동주 시인. 그러나 여기 나와있죠.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였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변명하는 일에는 너그러웠지만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은 없었다. 자신에게 엄격했다.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 뭐가 있었죠? 자아성찰, 자기성찰이 있었죠. 그래서 엄격한 자기성찰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을 것인가? 있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왜 시인으로서 글만 쓰고 있는 것일까라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성찰을 했었다라는 게 윤동주 시인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키워드는 엄격한 자기성찰, 자기성찰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바로 시를 쉽게 쓸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뭘 느꼈다고? 자기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게 키워드. 그리고 나서 이제 반성을 했다. 라는 게 윤동주 시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엄격하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엄격한 본인에 대한 자기 성찰, 그걸 통해서 느꼈던 부끄러움, 그리고 나서 느꼈던 반성,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하나윤 시인의 파랑새라는 시가 나와 있죠. 자,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이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문화작품의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더라. 문화작품을 이해하는데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더라. 맥락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었죠. 작가라는 맥락,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상호텍스성이라는 맥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작가라는 맥락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가와 문화작품과의 이제 관련성, 작가를 통해서 어떻게 문화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공부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쉽게 쓰여진 시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은 우리가 누구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를 했니? 작가, 즉 윤동주라는 시인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죠?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텍스성 맥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뭐 했었니? 바로 이생규 장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생규 장전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맥락 뭐였는데,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맥락 바로 유교적인 세계관 뭐 이런 거 있었죠. 상호텍스성 뭐였지? 이생규 장전과 엮어서 읽었던 최척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전쟁을 통한 이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서로 공통점이 있었구나, 그걸 가지고 엮어서 읽었었죠. 자,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하나의 파랑새를 공부하시면 돼요. 작가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건데요. 역시 파랑새라는 이 작품을 작가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랑새라는 작품을 지은 바로 이 하나윤 시인의 이런 상황, 하나윤 시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작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파랑새라는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뜻에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현대시 파랑새이고 이게 이제 시고요. 파랑새라는 시고요. 그리고 작가, 그쵸? 작가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작가하고 작품 간의 관련성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작가가 파랑새를 창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글이다라고 했죠. 그럼 이 작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바로 이 나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글이요, 바로 작가가요, 자기 나의 슬픈 반생기라는 글에서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글을 이해하고 작가가 처한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바로 가에 드러나 있는 작가가 지었던 바로 파랑새라는 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를 볼까요? 자,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꼴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왠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가긴 좀 안 되는 상황인가 봐요. 자, 더욱 동리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동리라는 것은 바로 동네 사람들,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자,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제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분이 이제 나환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이제 요즘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제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처가 있는 피부를 통해서 이제 감염균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좀 고통을 받는 그런 병인데,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돌아다니기 조금 어려운 좀 그런 외모를 가지게 되더라. 이제 뭐 그런 정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이다. 좀 그런 거. 자, 그런 안타깝게도 이제 바로 이 이제 하나윤 시인이 바로 이제 그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놀래거나 이제 뭐 그럴까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진종일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려서, 밤이 와야지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안 다니는 들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했다. 들에서 혼자 이제 굶으면서 기다렸던 거야. 이제는 정말로 나 환자가 된 서름이 가슴을 찢는다. 나 환자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잔디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는 인간 폐업령이 내려졌다. 인간으로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했다. 몇백 번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피 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나환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려주는 밤이 온다. 나는 여기서 인간의 자유와 이상과 동경을 상징하는 노래로 파랑새라는 시를 읊으며 인간의 행복을 빌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랑새라는 이제 작품을 짓게 된 이제 구체적인 동기가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금 상황이 이제 나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고자 파랑새라는 시를 읊으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를 해봐야지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작가의 상황을 이해했을 때 하나윤의 파랑새라는 시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바로 인간으로서 얼마나 이제 자유롭고 이상하고 동경적이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나병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 나는 이제 쫄쫄 가고 싶다. 나 행복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와 연결해서 작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난 자유롭고 싶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자신의 심정이 드러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품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파랑새는 현생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아까 나병에 걸려서 괴로웠다고 했잖아. 이제 그런 마음을 파랑새에 담아서 표현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파랑새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좀 자유롭고 싶다. 나는 좀 더 행복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 자, 볼까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죽어서 파랑새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 그치? 그러니까 현생에서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죽어서 나는 파랑새라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파랑새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이런 현실에 있는 나와 환자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운 존재를 파랑새라고 지금 이 사람은 빗대서 표현을 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파랑새가 돼서 난 저기 푸른 하늘, 저기 푸른 들 날아다니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야. 안타깝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게 우리가 드러나 있는 이제 표현을 보신다면 파랑색, 이제 푸른색이죠. 푸른 하늘을 가고 싶어.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라 푸른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른색이 주는 그거 밝고 선명한 그런 자유로운 이미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도 푸른 하늘을 갈 거야. 나는 들로 날아다녀도 푸른 들을 날아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이 푸른색, 파란색의 이미지가 바로 이제 어때요? 자유로운 삶에 대한 화자의 그런 소망을 좀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특히 파란색이라는 것에서. 그리고 난 노래를 불러도 그냥 노래를 안 부를 거야. 푸른 노래를 부를 거야. 역시 희망차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죽어서 돼서 내가 날아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파랑새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파랑새가 돼서 부르는 것은 노래가 되는 거겠죠? 자유롭게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노래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또 푸른 울음, 울어예으리라고 했죠? 푸른 울음. 역시 푸른색은 밝고 긍정적인 난 자유로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울음이지. 잘하고. 자, 울음이라고
있으니까 앞에서 말했던 노래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울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사람의 이런 나에 드러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는 지금 나 환자로 인해서 괴롭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지 않던 자신의 어떤 한이 서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 환자로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이 담긴 서름으로써 부르는 거다라고 한다면 푸른 울음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울어 예으리. 울어 예으리는 울면서 지내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롭게 나는 살고 싶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나는 파란색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역시 푸른색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가가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파랑새라는 시에서 잘 드러내고 있구나. 특히나 푸른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연의 파란색 정리된 걸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갈래는 자유시죠. 정서는 이제 정서를 읊은 거니까 서정시 자유롭고 싶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망 이런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감정을 읊었다라고 볼 수 있죠. 미녀적이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삼문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해서 죽어서 한번 그리고 파랑새되어 이렇게 해서 딱딱딱 3번 끊어서 읽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삼문보다. 그래서 삼문보는 대부분 이제 미녀적인 어조거든요. 그래서 미녀조의 삼문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선명한 색채 이미지 드러내고 있었죠. 특히나 무슨 색깔이었죠? 색채 이미지 중에서도 특히나 푸른색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서정적이고 애상적이고 슬프죠. 자, 그리고 파랑새가 제재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이제 푸른색의 파랑새에 빗대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 이거 하나 체크할까요? 이제 보시면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 있죠. 특히나 수미상관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시를 보시면 무엇이 반복되고 있나요? 딱 보시면 나는 죽어서 파랑새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뭐가 반복되고 있죠? 다 보이죠? 나는 죽어서 파랑새되어 요 부분 노란색으로 저는 체크하고 있는 부분 또 맨 마지막에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죠. 역시 반복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싶어서죠. 자유로운 화자의 삶에 대한 소망이 조금 더 강조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죽어서 나는 파랑새 돼서 자유롭고 싶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해도 지금 보시면 알겠죠? 위에 한번 반복, 아래에 한번 반복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바로 반복 중에서도 바로 위, 아래, 맨 위와 맨 끝이 반복되는 구조니까 바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똑같은 게 반복 왜?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거? 화자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페이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연의 파랑새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프린트 줬던 거 있죠? 그거를 꺼내고 이제 요약본 한번 요약적으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설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